다음으로 이제 중대의 이 불화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발표해 주실 정진희 선생님은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감정위원이시고요. 또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전문위원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칠성날 칠성기도 하시죠. 그 치성광열의 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까지도 아마 동아시아 그 치성광열에 대한 연구는 가장 깊이 있게 하고 계시는 그런 연구자이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에서 근무하는 정진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불화는 이제 지금 중대 4잠에 봉안되어 있던 불화인데 앞서 보셨던 뭐 정각이라든지 단청이라든지 조각도 다들 어려우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학술 발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들어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불화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화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은 이 그림이 왜 조성됐나는 걸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제 그 내용에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작할 내용은 중대 4잠의 이제 연역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불화의 현황. 이 불화 오늘 저기 박물관에서 보실 분 계실 텐데 지금 박물관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성 배경, 왜 이 불화가 조성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 불화를 조성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정멸보궁입니다. 오대산 정멸보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이잖아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이 정멸보궁을 오르는 길에 자리한 암자가 사자암이잖아요. 사자암은 정멸보궁을 오르는 수호사찰, 지나가면서 꼭 들르게 돼 있는 암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기도하는 스님들의 요사체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시는 중대 4잠, 원래 저기 앞서서 유근자 선생님이 발표하셨지만 이제 권근이라는 사람이 이 4잠 기를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 오대산이 아주 영험한 터라는 걸 알고 그 기운을 얻어서 조상도 천도하고 나도 복 받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여기에 어떤 스님이 계셨냐면 가군설학이라고 나홍 스님의 제자 되시는 스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스님이 여기 터가 옛날에 이런 절이 있었는데 이게 왕실 고려시대부터 좋은 사찰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지고 사라졌다 하니까 그 터에, 그래서 그럼 태조가 절을 짓자 해서 짓게 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아까 앞서서 유근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중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1400년대 저기 강삼해 선생님 그 논문도 제가 봐가지고 봤더니 이 사잠이 1400년대 중건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400년대 중건됐을 때 태조 이성계가 직접 옵니다. 와서 왕님, 친림이라 그러거든요. 왕이 오셨으니까 와서 보고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 또 세조도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목욕도 하셨잖아요, 그죠? 세조도 오셔가지고 올라가서 옷 갈아입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불 드리시고.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왕실 사찰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왕실 사찰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잠은 왕실의 원찰이었다. 태조 때부터. 자, 이건 조선 18세기 우리가 이렇게 사찰의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적기에. 그래서 다행히도 이 강원도 지역은 선비들이 유람하면서 쓴 글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8세기 사잠은 너무 이렇게 많이 절이 훼손돼 가지고 승려가 안 계셨답니다. 그리고 그 사잠에서 올라가 가지고 정멸보궁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금몽암이라는 절에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지도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지금 흐릿해서 죄송한데 금옹사라는 절은 있지만 금몽암은 1740년 이후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사자암 보이시죠, 그죠? 근데 저기 금옹사라는 절인데 그 이후로는 남아있지 않아서 이 금몽암이 정확하게 어떤 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18세기는 사자암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저기 지금 사자암은 1999년에 다시 고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사진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향각이라고 중대의 향각이라는 현판이 저기 밑에 사진이 흐릿해서 죄송한데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사진 보여드려야 재밌는데 이게 그런 정각을 지금 저렇게 고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실 그림은 이제 중대 사자암 불화입니다. 중대 사자암에는 불화가 두 점이 있었습니다. 향각에. 이 불화는 석가열의 회도, 우리가 옛날에는 뭐 석가탱, 뭐 보살탱 이렇게 붙이는데 이제는 열애가 불법을 펼치시는 회를 하시는 모습이라 그래서 열애 회도라는 이름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석가열애 회도입니다. 면 바탕에 색을 올렸다 그러거든요. 이제 색을 넣어서 그렸는데 화면 중앙에 하단에서 이렇게 연꽃이 올라와서 연화되지 앉아 계신 석가열에 계시죠. 머리에 있는 저 둥그런 건 두광이라 그러고요. 빛이 나잖아요, 우리가. 몸에 두러진 건 신광이라 그러는데 지금 안에 보시면 금빛으로 빛나죠, 그죠? 저건 금색을 칠한 게 아니라 금박을 올린 거거든요. 금박이 이렇게 종이 된 걸 이렇게 눌러서 붙인 거거든요. 이게 왕실불화의 특징입니다. 19세기 왕실불화는 가서 절에 가셔서 불상에 신광이 금박이 있다 그러면 왕실 발원불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두 분 보살님들 앉아 계신데 반가부자라고 그러죠. 한 다리를 접어서 올린 반과부자 협시보살이 계시고 그 뒤로 또 보살 두 분이 더 계시죠. 우리가 학술적으로 말할 때는 앞에는 제1협시, 뒤는 제2협시라 그러는데 보시는 오른쪽 부분에 계시는 보살님은 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살님의 존명은 뭐 관식이나 지물로 아는데 알 수가 없고 저기 포인트가 어디지? 어디 빨간색? 이 보살님은 누구십니까? 예, 지장보살님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왕 네 분 계신데 이렇게 앉아서 한 다리를 올리고 바깥을 보시는 사천왕은 조선 후기에 나오는 도사입니다. 대부분 서 계시죠, 그죠? 그 다음 위에 요게 두 분 부처님은 타방불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오셔가지고 그 법이 맞다고 인정해 주시는 타방불. 그 다음 부처님의 제자, 나이 드신 분이 가섭, 젊으신 분이 안한. 그 다음 여기 용왕과 용녀, 이렇게 이제 성중을 만들어가지고 불화를 그리셨는데 이런 불화 도상은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열애상 맞죠, 그죠? 19세기 후반 열애회도의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자, 이게 밑에 이제 불화에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 하얀 저기 틀 있죠. 저걸 화기란이라 그러거든요. 그 화기에 보시면 언제 광서 20년 뭐 몇 월 며칠 날 이 그림을 그렸다는 불화의 호적 등본 같은 겁니다. 이 불화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보암금법과 뭐 운조 스님이시고 화주, 지금도 화주 스님들이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그거 시주 걸어가지고 불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주 스님 여기 계시고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기 이거 강원도에서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지역민들이 시주를 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상궁들이 궁궐의 상궁들이 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실 발원 불화라는 겁니다.
자, 이건 신중도입니다. 중간에 위태천이 합정하고 금강절을 올리고 계시고 양옆에 재석과 천왕이 이제 계신데, 범천과 재석이 계신데, 보통 범천과 재석은 저희들이 지물 연꽃이나 뭐 이렇게 꽃 다른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이 두 분은 구분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같이 이렇게 삼존을 이루는 19세기 후반의 전형적인 신중도의 구성을 보이는데, 이 그림이 크지를 않아요. 보통 이분이 누구시냐면 산신이세요. 산왕. 이 그림을 그리신 화승이 서울 분이시거든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신. 서울과 경기 지역 신중도에 산신의 맞은편에 그려지는 건 조왕신입니다. 근데 조왕은 여러분들 절에 여기 식당 가시면 조왕신 모셨나죠, 그죠? 그 조왕신의 지물이 있어요. 특징적인 지물, 오행통이라는. 근데 지금 이분은 오행통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원래 신중도에는 산신과 조왕, 일궁과 월궁이라는 이렇게 천자들이 4명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작아지면서 한 분씩만 모셔서 그렸어요. 밑에 그려진 분은 이제 중앙에 금관조복을 착용하신 분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신중도를 그리셨습니다. 위에는 공양인들. 이게 신중도 역시 조선 후기 일반적인 신중도와 같다. 구성은. 신중도의 화기는 향좌측 이렇게 그림의 여백의 저렇게 하얀 부분을 유식하게 변화 이러거든요. 그게 그냥 가장자리의 여백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변화의 묵서로 화기란을 안 만들었을 때는 저렇게 변화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묵서로 기록되어 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뭐 제작 시기라든지 증명법사라든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제암 응하라는 이분이 강원도 사자암 승려가 아니라는 거죠. 서울에 남양주 흥국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절에 계시는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강원도까지 오셔서 화주가 되셔서 아까 그 그림과 이 그림을 화주가 돼서 불사를 진행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특이한 거죠. 보통 그 절의 스님이 화성을 초빙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다른 지역에 화성 오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절에서 그림을 그리면 화주는 우리 절 스님이 되시는데 여기는 지금 서울 스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 뭐 이제 제가 그랬죠. 왜 그랬을까? 정멸보궁 중창기입니다. 정멸보궁이 여러 번 중창이 됐는데 1878년에 가장 크게 중창이 됩니다. 그 중창기를 쓴 현판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게 하나가 있는데 이때도 1878년에도 경성에서 화주가 오셔가지고 불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사자암이나 뭐 월정사나 오대산 스님이 아닌 서울에서 스님이 오셨죠, 그죠? 그런 불사를 그 이전에도 사자암에서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불사가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주자를 기록한 이게 현판인데 70명 정도가 시주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궁이나 왕실의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건 또 왜 했냐는 거죠, 그죠? 갑자기 이 시기에 강원도 절에 왕실 사람이 왜 시주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시주자 가운데 요 상궁 기유생 천씨라는 사람이 500냥을 시주를 했어요. 이 500냥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여기 10냥 이렇게 보이죠? 10냥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10냥 하는데 이 사람 500냥을 했다는 거예요. 500냥은 강원도 그 왕실 사찰에서 그 재건 공사를 할 때 고종 황제가 내탕금으로 내린 돈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거금입니다, 이게.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랬냐는 거죠, 그죠? 상궁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천씨라는 인물이 철인왕후 아시죠? 드라마 했었죠, 그죠? 그 철인왕후가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철인왕후하고 철인왕후의 이제 또 다른 왕실에 또 어른이 계셨는데
그 두 어른이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적적함을 달래려고 어린 애를 어릴 때 데리고 와서 데뷔전에서 길렀대요. 걔가 천일청이라는 거예요. 요때 1878년 이 정멸보궁을 중창했을 그때 철인왕후가 돌아가셨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천일청은 자기를 길러준 엄마 같은 분이 그러시니까 거금을 시주를 해서 불사를 진행을 했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기록을 찾으면서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이 78년 5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불사도 5월에 있었고, 근데 2월에 화계사에서 벌써 명부전 불사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 화계사 불사를 했을 때 이 정멸보궁 중창을 할 때 시주했던 그 상궁들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화계사 불사할 때 여러분들도 보살계 하시면 모여서 할 때 한 번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가져서 정멸보궁 불사가 됐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왕실 발원 불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왕실에서 왜 불사를 했을까? 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게 지금 신흥사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화암사라는 절에서 그려진 지장도입니다. 이 지장도는 이 화기를 보면 뭐 철인왕후, 방금 말했던 철인왕후하고 철종의 비거든요. 다들 드라마 열심히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철종의 비 철인왕후와 둘이가 시주를 했고 또 누가 있냐면 드라마에서는 사이가 안 좋지만 같이 김좌근이 시주를 합니다. 그리고 김좌근의 첩이 나합이라는 첩이 있어요. 그 여자가 양씨인데 그 여자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어떤 정황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때 정조의 후궁이면서 순조의 생모였던 유빈박씨 묘가 터가 안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천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봉했던 사건의 담당자, 공사 담당자가 김좌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장시왕도와 현황도는 지옥 명북의 불화거든요. 명북의 불화 두 점을 그릴 까닭은 왕실의 안녕과 유빈박씨의 명복을 위해 조성했구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자한불화는 왜 했을까? 그래서 또 제가 뒤져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의 아들 순종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병약했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독살까지도 시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 1894년 이 그림이 그려졌을 그때가 왕자의 21세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실에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 사자함에 이 불사를 조성해서 왕세자의 연수와 뭐라 그러지 뭐 소재의 길상을 기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아까 유근자 선생님이 발표하셨을 때 중대 사자함에 문수보살하고 비로자나 불상 모신다 그랬죠. 그죠? 비로자나 불상 뒤에는 비로자나 불화가 그려져야 맞습니다. 원래 앞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면 뒤는 아미타 불상 그림을 그리고 앞에 석가가 계시면 석가 불상 뒤를 그리거든요. 근데 내려오는 전통도 그렇고 지금 불상 모셔진 것도 비로자나인데 왜 석가가 모셔졌냐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삼신불이라는 이 부처님 세 분이 세트로 그려지는 거 아세요?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 이렇게. 그런 신앙에서 석가를 그렸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불전에 가면 삼전패 있죠. 삼전패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정각에 가면 왕비, 세자 이렇게 해가지고 패 올려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 삼전패가 왜 있냐면 조선시대 사찰의 존속의 뭐 정체성이라 할까? 뭐 그런 건 왕실의 축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맨 마지막에 각각 뭐 어느 동네 사는 누구 이렇게 부르듯이 그때는 꼭 왕실의 이런 세 분을 예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상전하는 무량수불한테, 왕비는 약사, 세자는 석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에 지금 왕세자가 21세 성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큰 행사를 기념해서 상궁들이 왕세자의 축수를 이용해서 석가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옆에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칠성도라고 부르는 그림입니다. 칠성도가 여기 보면 원불축수라는 이 예불에서 지성강 내려도 소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전라도 그림인데 여기 칠성을 그려놓고 위에 보면 석가, 아미타, 약사 이렇게 그림에도 삼불축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에 있어서 사자매, 아미타돌은 그렇게 해서 그려질 가능성이 있구나. 자, 그럼 제작자인데 이렇게 막 제가 써놨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옛날에 그림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화승이면 같은 집안 스님들끼리 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월정사 스님은 월정사에서 계시는 화승들과 같이 작업을 하세요. 근데 같은 집안이면 멀리서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자한불화의 화주를 담당한 제암성화라는 스님은 아까 제가 남양주 흥국사 스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남양주 흥국사 스님인데 왜 여기 와서 하셨을까? 19세기에 경기도하고 수도권에 법맥 중에 가장 권세가 있었던 게 화학당 지탁이라는 스님 법문이거든요. 근데 그 법문이 강원도하고도 멀리 친척간이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스님이 같은 집안 불사를 와서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세기 후반 지금 이 그림이 1894년에 그려졌는데 그전에는 우리 집안 스님이 우리 집안 화승이랑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요 시기가 좀 지나서 19세기 후반이 되면 절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작은 남자들이 엄청 늘어나서 불화가 엄청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화승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 집안 화승으로는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어, 화승 중에 제일 우두머리를 금어라 그러거든요. 내가 금어가 돼서 여러 화승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렸으면 같은 법맥 선맥이 아니더라도 화맥으로 연결된 스님끼리 가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19세기 후반에 그런 그림의 전형적인 제작의 형태를 보인다는 게 큰 의미입니다. 왕실발언 불하면서. 자, 그럼 앞서서 보신 그림 다 잊어먹으셨죠, 그죠? 사자음 그림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단지 여기 밑에 여기 올라오는 여기 이것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게 유행했냐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을 굉장히 많이 폭발력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양이. 그러면 불화자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저렇게 그리면 되지 이러지만 이거 불화 쳐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뭐 제작 그림 그리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번본이라고 오리지널 하나를 딱 두고 베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친한 스님끼리 같은 집안에 같은 그림을 그려봤던 동료들끼리는 하나의 번본으로 같이 그린다는 거예요. 견성한 그림과 그래서 똑같습니다. 사자암 그림은. 그러면 이 견성암 그림을 그린 화승과 같은 화맥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이 그림의 뒤에 근분 보이시죠? 그럼 이것도 왕실발언 불하다. 자, 앞서서 보셨던 그 그림에서 특징적인 게 이렇게 보살이 반과부자하고 있는 경우는 시대가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남양주 흥국사는 화승들이 모여서 사는 절이라서 불을 떼는 꼬마 중도 그 불막대기로 불화를 그린다 할 정도로 화승들이 많이 사셨던 절입니다. 그 절에 금공영환이라는 스님이 그린 이 작품인데 이 금공영환이라는 이 스님이 요 그림 반가부자 이 형태로 협시보살을 이것도 칠성도거든요. 그린 이후로 요 이후에 같은 화매 금공영환 패밀리라 그러죠. 같은 패밀리께는 이렇게 다 반가부자 그린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불화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불화는 이렇게 초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천을 얹어서 본을 떠서 색깔칠하는 겁니다. 이 불화초가 서울 경기 지역의 아까 흥국사 그 절에 있는 스님들 사이에서 같은 패밀리 집단 사이에서는 이 그림이 채색 불화로 많이 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9세기 후반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번번을 두고 제작하는 게 특징이라고. 그러면 앞서서 보셨던 사장 그리고 견성암 다 이 불화가 똑같이는 안 그리고 이렇게 성중을 더 넣든지 아니면 그림이 작아지면 빼든지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아까 견성암이라 사자암도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불화를 그린 화승들도 아 흥국사 화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두 그림은 서울과 경기에서 19세기 후반에 화승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신중도의 표본들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사자암의 아미타도와 신중도를 그린 범화 윤익하고 보암 긍법 스님이 두 분 다 그리셨어요. 똑같이. 앞에 건 여기 흥국사 것, 보광사 것 따라 그린 거고 이것도 이제 요 두 신중도를 어느 절에는 이걸로 그리고 어느 절에는 이걸로 그리는 게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화초를 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사자암 불화는 앞서서 보셨던 그 두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고산 축연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조선 후기 근대기까지. 이 스님은 신문에 일제강점기에 신문에 이 최고의 화성으로 날 만큼 가장 유명하셨던 스님입니다. 그 스님 출신이 강원도세요. 그 스님이 그린 여기 강화도 백년사 신중도에서 그 초를 따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앞서서 또 보셨던 사자암 신중도 다 잊어먹으셨죠, 그죠?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놨어요. 똑같죠, 그죠? 앞에서 요렇게 딱 중간을 따서 요렇게 만든 겁니다. 왜? 화면이 작으니까. 그러면 이 그림은 보암 긍법과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림 그리는 화승 중에 축연 스님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왜 축연 스님을 했느냐? 이 축연 스님이 사자암 불사가 불화를 그리기 전에 개금하는 것부터 중수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때 축연 스님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해산 축연해놨죠. 개금할 때는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림 그릴 때는 참여를 안 했는데 요 그림이 두 개 다 아까 유근자 선생님이 보여주신 복장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축연 스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중간에 뚝 사라져 버리시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암 불화를 딱 이 불사를 마치고 안 나타나시다가 요때 딱 나타나십니다. 그만큼 끝과 시작을 했다는 건 사자암과 관련이 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축연 스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비구로 계시다가 대처를 하셨나 봐요. 환속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고 이게 스님들이 안 넣어주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다들 대처를 했으니까 그때 다시 등장하세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사자암과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거지. 그랬기 때문에 축연 스님이 그림에 직접 참여를 안 하더라도 그 불화를 그릴 때 그분의 영향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자암 불사 이 불화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왕실에서 발원한 불화로 모연부터 화승까지 경성에서 조달된 특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남양주 흥국사 승려 제암이 화주가 돼서 제작한 불화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순종의 21세 생일을 축소해서 상궁들이 제작해서 그림을 그리는 서울에서 활동했던 화승을 경성양공이라 그러거든요. 와서 불사를 한 거다. 제암응아는 흥국사
제자이지만 여기 같은 법맥을 가진 오대산 승려들과 같은 법문이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제작자로서 활동을 해서 화주를 했지만 화승들은 법맥과 선맥이 아닌 화맥으로 이어서 온 것 같다. 이게 19세기 제작의 특징이다. 그 다음 오대산 정멸보궁, 아까 왕실 원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기까지도 보여주는 충분한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불화 두 점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쉽게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맡으신 분은요,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부 초빙 교수로 계시는 김경미 박사님이신데요. 김경미 선생님은 경상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고요. 또 과거 조계종에서 전통산사 세계유산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책임 연구원으로 큰 아주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조선시대 불교 회화를 전공하고 계시는 그런 학자이십니다.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경미입니다. 지금 우리 정지 선생님께서도 아주 쉽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원래 조각가 그 건축이 상량문이 나오거나 혹은 그 불상 안에서 복장물이 나왔을 때 조성기라든지 다양한 배경들이 나와서 연구사에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불화 연구가 가장 크게 접근하는 방법이 조성 배경과 화승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워낙 두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실은 더 이상 뭐 공부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강원도 이 지역의 불화와 연계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것을 더 안다는 느낌으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타사 칠성각 아미타 열애 해도를 본문 중에 소개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아미타 열애가 항마 촉지인의 석가열애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세기 불화를 공부를 할 때 이러한 수인의 겹침 현상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존상과 수인이 혼돈이 되는 현상이 19세기 불화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궁금한 것을 좀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실은 너무 쉽게 질문하시는데 이거 답 없거든요. 그 누구도 이건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시기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불화는 종교적인 도상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오늘 기분이 좋아서 빨간색 칠하고 기분이 나빠서 파란색 칠하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석가일에시면 석가일에 관련된 그림 그리셔야 되고 아미타일에 계시면 아미타 그리셔야 되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그게 서서히 옆에 있는 협시라든지 보살이라든지 성중에서 사라지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깨어집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아까 석가열의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안왕과 가섭 그 두 분이 아무데나 막 나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천천히 시작이 되더니 조선 19세기가 되면 항마 촉지인을 했는데 옆에 관음 지장이 계시고 아미타 수인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문수 보인이 계신데 이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만일회에 연불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처음에 시작을 화엄 살림으로 하시고 회양을 미타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정각도 축소되고 별도 작아지고 하니까 혹시 여러 가지 다목적에 석가한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아미타 기도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쓰지 않았을까. 앞서서 보셨던 삼전 축수를 그 그림만 그리면 왕과 세자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하실 줄 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성 배경과 화승 부분을 좀 명확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19세기 이 불화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배워가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화주 같은 경우, 화주와 화승의 관계인데요. 저도 오늘 여기 토론으로 온 인연이 여기 선생님과 그 같은 동문이었기 때문에 동학이라서 선생님이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것처럼 화승의 관계라는 것은 그 같은 화풍을 그리고 그 그림의 화풍을 섭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어떤 수화승께서 작품 하나를 그렸는데 전혀 생뚱맞은 보조가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은 문중 화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초청하는 분들은 실은 화주이고, 이런 화주는 그 사찰에 유지시거나 어쨌든 그 가장 덕망이 높으신 스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신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중으로 이런 연계를 가지고 서울 지역의 화승을 초대하시고 화주까지 맡으셨는데, 이러한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고 특히 왕실발언 불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제가 찾아본 거는 예천 영문서 같은 불사에서도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이 실은 아주 많은 경우인지, 왜냐하면 제가 이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주존불화가 1755년에 그려진 신흥사 영산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신흥사 영산해상도인데요. 석가열의 해도라고 제가 이제 그 보물 지정 신청을 심사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왜 이렇게 강원도 지역의 이 불화가 시기가 떨어진 것이 가장 오래됐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강원도 지역의 불화라는 곳이 그렇게 아주 물론 전쟁이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있었겠지만 아주 활성화되게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여러 측면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서울 지역의 화주가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의 영향이 컸던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들이 혹시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지 선생님 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문이 미천해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지역의 화승들이 지금 이제 강원도 지역 불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가 올라가면 경상도 화승이 와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시대가 떨어지면 서울 경기 화승이 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러는 왜 이러냐 하면, 강원도 지역만 보면 조선 후기에 승풍규정소라는 게 있습니다. 왕실에서 명령을 내려서 서울 지역에 있는 5개 사찰에서 각 지방의 절들을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 강원도 지역에 해당되는 절이 봉은사예요. 아까 그 화담 경화랑 화학지탁 그 본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내원사 신흥사 화암사 지장시황도 그린 그분이 봉은사 주지 스님이세요. 대원이라는 화승인데 봉은사에서 주지를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이라서 그 담당 지역이었다는 거죠. 강원도 지역이. 그래서 교류가 많았을지 않을까. 관할, 쉽게 말씀드리면 관할 구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지방도,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교통도 좋아지고 화승들이 막 지방으로 진출을 합니다. 서울 화승이 뭐 대흥사도 가시고 경상도도 가시고 경상도 화승이 서울로 올라오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건적인 정황으로 보면 승풍규정소 영향이 제일 먼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화승 추견에 관한 그 본문 내용 중에 영향관계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을 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확산해서 그 내용을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그냥 패스하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게요, 선생님. 실은 제가 오늘 발표를 듣다가 이 정멸봉 안에 내부 사진을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우리 도윤수 박사님 그 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과연 앞에서 불상 같은 부분들은 봉안이 되는데 왜 불화는 그 전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은 이 울정사뿐만이 아니라 이 중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별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왜
이 3단 생활을 봉안하는 그 시기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화는 왜 이렇게 늦게 갈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법신중 정도는 봉안이 돼도 될 텐데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게 왜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멸보궁에 대해서 워낙 연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맞으려고 모르는데 네. 제가 이제 살아본 경험으로 제가 이제 중대 기도하면서 살아본 경험으로 유추해 보건데 중대 향각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게 이제 스님들 공양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 상 놓으면 스님들 4분 앉으면요,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천정도 낮은데 늘 향초를 피워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도가 보면 새까 그 신전에 불화가 새까만 촛농에 끌려가지고 정말 이 그림을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된 걸 자꾸 치워버리잖아요. 아니면 그 뭐 불상 같은 건 얼른 띄어서 또 만약 화재 같은 거 있더라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래 못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초를 안 피웠으면 향이나 초를 안 피우면 않게는 이게 좀 깨끗할 건데 너무 또 그런다. 만지면 끈적끈적할 정도 됐었어요. 그런 영향이 또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상원사에는 지금은 없지만은 상원사는 이제 법당이 크잖아요. 전에 듣기로는 전에 그 하남 스님 계실 때 불화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옛날에 상원사에서 해왔다는 불화가 어디에 있어 누구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불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원사냐 법당이 커서.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발표해 감사합니다. 주신, 네, 두 분 토론해 주신 김경민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강원도는 제가 뭐 오랫동안 지금 문화재위원을 하고 있지만 불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하신 정신희 박사님이 이번에 처음 이렇게 불화 전공자로 문화재위원이 되셨어요. 저희 전부 불상 전공입니다. 저나 뭐 유근자 교수님이나 강삼혜 교수님이 박사님이나 다 불상 전공자예요. 왜냐하면 불상은 많고 불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웬만하면 그냥 다 지정합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불화 발표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술대회 모든 발표와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도 이 학기 중이라서 굉장히 과제도 많고 바쁜 중에도 여기까지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오늘 아침 8시에 조계사에서 떠났는데요. 하루 종일 시간을 또 돌아가면 밤중이 될 겁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미술과 학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학회를 다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또 이렇게 여기 월정사 성보박물관 직원 여러분, 또 학예 실장님, 또 발표해 주신 4분, 토론해 주신 또 4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장 스님 말씀이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혜은 스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랫동안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하신 거 보니까 우리 신도님들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같은 느낌이에요. 이 토론 학술 발표가 아니고 특강을 하는 느낌이가지고 저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저도 명점은 박물관장이고 또 문화재 전공 부전공이라 그러죠. 부전공자로서 이름만 갖고 있지 실적으로 깊이 있게 모르는데 너무 쉽게 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또 오늘도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그동안 연구가 부족해서 우리 소중한 우리 보공이 좀 어떻게 보면 대우가 좀 빈약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계기로 여러분들도 발표하신 것 다시 정리해서 또 그 가치에 걸맞게
우리가 또 대우를 해주고 싶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연구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 가지고 저희 오대산과 저희 월정사를 위해서 많은 연구들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학술 활동하시는데 앞으로도 큰 발전의 길을 기대합니다. 또 공부하러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또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오늘도 이 자리가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귀가하시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시고